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소개받은 김병권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제목을 삼은 거는 요새 AI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는데 AI 팽창하는 과정에서 기후의 부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AI 쓰시나요? 네, 뭐 쓰시나요? 하루 몇 개쯤 쓰시나요? 네. 뭐 거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되게 여러 가지를 수시로 쓰고 계시죠. 네. 사실은 이제 저도 AI를 쓰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되게 빠른 2년 남짓한 시간에 AI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품이 되었는데 그 AI를 우리가 쓰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전제로 먼저 화두를 꺼내놓고 나중에 이걸 증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두 가지 화두를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디지털 행위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 없는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스마트폰이나 뭐 검색 한번 하는 거 가지고 뭐 에너지를 얼마나 쓸까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나 뭐 다른 AI가 요즘에 신문 보면 획기적인 성능 이제 인공 일반지능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기능을 만약에 제공하는 AI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그 배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에너지를 쓰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큼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면 깜짝 놀랄 만한 AI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이제 디지털 AI 그러면 이제 하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AI는 물질적이지 않고 뭔가 이게 구름처럼 말랑말랑하고 뽀송뽀송하고 뭔가 뭐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엄청나게 자원이나 물질을 소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물질적인 소모와 자원 소모와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AI를 우리가 무심코 쓰는 게 기후에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예, 여기 공감이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실 것 같기도 하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하고 뭔가 문명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쯤에 카르쇼프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여러분들 우주에 인간과 비슷한 문명을 가진 존재가 있을까요? 전혀 뭐 생각 안 해보신 것처럼 그것도 다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명 수준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하고 비견된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뭔가 우주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원거리에서 측정을 할 때도 에너지의 이동이 많은 거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측정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가를 가지고 과연 인류 이상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리에서 인간과 비슷한 문명을 가진 존재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고도의 문명을 누리려면 훨씬 더 많은, 과거하고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은 요새 미디어나 언론들을 보면 AI가 기후나 환경에 어떤 부담을 줄 거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테마로 자주 등장하는 게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큰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큰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AI와 기후 얘기가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많이 쓰나 이제 이걸로 초점이 딱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하고 전기,
요거는 전체 그림 AI와 환경 기후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AI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인터넷과 디지털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에서 일부 부분 집합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전력 소모라고 하는 건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라고 하는 큰 구도에서 또 중요하지만 부분 집합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저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AI와 기후, AI와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챗GPT를 쓰는 순간에 전력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AI를 여러분들이 쓰려면 데이터 센터가 뒤에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가 있으려면 어디선가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돌리기 위한 반도체 스마트폰의 제조 과정에서부터 기후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를 따져야 되죠. 그럼 그걸 반도체를 제조했으면 뭔가 차에 실어서 운송이 되고 어딘가 와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설치가 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야 이제 AI를 쓰게 되는 거죠. AI를 사용할 때도 누군가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할 거고 그 연구 개발을 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생성형 AI는 이제 미리 사전에 학습을 또 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라고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그 미리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을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추론을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AI가 전기를 쓰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쓴 다음에는 구식이 되고 연식이 낡아버리면 이제 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폐기 과정에서 또 기후나 지구에 부담을 주는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조 과정부터 폐기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뜯어보면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는 딱 찍어서 우리가 AI를 쓰는 AI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많이 먹지? 이제 이거 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건데 그 전에 제조 과정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대한민국이 AI 소프트웨어는 약하지만 반도체 또 칩은 또 굉장히 강하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AI 제조 과정과 운영, 사용 과정, 폐기 과정인데 제조 과정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한 20%, 5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는 않은 거죠. 그게 다는 아니더라도 적지는 않고 한국은 특히 그게 좀 심하죠. 가장 심한 나라는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대만입니다. GPU 칩의 60% 이상을 파운드리로 제조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대만 전체 전력의 10%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의 삼성전자는 4% 정도 쓰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무지 많은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이제 5%가 넘고요. 저기 보면 이제 22.4 테라와트시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22.4 테라와트시면 얼마나 많은지 느낌이 없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5,160만 명의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가정의 전력 소비를 1년치를 다 합치면 한 7, 80 테라와트시 돼요. 그거에 비하면 그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데 물론 저거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노트북에 PC에 이제 메모리 주로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한국도 이제 꽤 된다. 그래서 일부 기운동에서는 AI의 기후 부담을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것도 일부의 그림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이제 비중이 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쓰는 과정에서 제조 과정은 저런데 그걸 쓰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 소비를 다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데이터 센터가 저기 보시면 한 절반 조금 안 되거나 뭐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AI를 쓰나요? 여러분들 저기 챗GPT 뭘로 쓰죠? 컴퓨터로 쓰고 스마트폰으로 쓰고 그런 걸 이제 단말기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거 뭐 스마트폰 하나 쓰는데 전기가 얼마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그걸 쓰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뭐 노트북, 노트패드, 스마트폰 이런 게 수십억 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단말기에서 쓰는 에너지 소비가 20%에서 40%로 적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까지 데이터가 전송되려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이제 광섬유로 갔다가 어디서부터는 이제 무선으로 가고 뭐 이제 이런 네트워크망이 쓰는 또 전력 소비가 상당히 되어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쓰지?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는 또 사실은 전체 요 운영 과정 전체 얘기의 절반이 조금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쓰는 에너지 소비가 전력 소비가 한 1.5%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딱 2배 정도 곱해야만 이게 단말기나 네트워크까지가 합쳐진 그림이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미디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작지 않다는 게 나오고요. 저 밑에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독일 전기 쓰는 것보다도 조금 쓰는데 2035년 뒤에는 한 4등 정도로 올라가는 거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저렇게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5년 후에는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많은 전력 소비를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쓸 거고요. 한 1000테라와트시 정도 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정도면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요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 AI는 인공지능은 이제 그 병렬 처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지막지한 GPU라고 하는 가속기를 저 오른쪽의 그림처럼 거대한 건물에 잔뜩 집어넣게 되는데요. 요 H백이 이제 요새는 블랙일까지 나와 있는데 H백이 한참 많이 얘기됐던 엔비디아의 칩이잖아요. 요거 한 개가 한 5천만 원쯤 되는데 요거 한 개가 1년 동안 쓰는 전력 소비가 여러분들 가구에서 1년 동안 쓰는 전력 소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요즘 뭐 대통령 선거 있어가지고 엔비디아 칩 10,000개 구입하겠습니다. 뭐 5만 개 구입하겠습니다. 10만 개 구입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10,000개 구입하면 갑자기 대한민국 인구 가구가 10,000가구가 늘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전력 소비 효과가 오고 10만 개를 구입하겠다 그러면 10만 가구에 늘어나는 거나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전에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여기 기운동 이제 다 하시고 기후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후를 안정화시키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죠, 줄어야 되죠? 어쨌든 상관없어요. 예, 그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지구에 부담이 되고 기후에도 부담이 돼서 기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상당히 걱정했죠,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인구 증가가 우리는 지금 물론 한국은 인구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너무 빨리 줄어서 걱정이지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걸 걱정을 했으면 인공지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시나?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거든요. 예. 이거 보시면 엔비디아 칩 저기 미국의 큰 회사들 있잖아요. 메타나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10만 장 이상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한 해에 수백만 장을 팝니다. 저거를. 그거는 AI라고 하는 인구가 한 해에 수백만 가구가 1인이 아니고 가구가 늘어난다는 걸 상상하시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조금 실감이 되십니까? 네,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네. 저기 아까 뭐 칩 하나에 뭐 100만 이렇게 하시죠. 그 증가율이 훨씬 이미 추월을 했을까요? 아직은 아니죠. 예, 아직은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제 한국은 인구가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사회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몇 년 전에 80억 인구를 넘어서 대략 한 2050년 정도쯤 되면 90억에서 100억 사이의 정점을 찍고 전 세계 인구도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은 매년 몇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유럽 지역도 뭐 한 200만 명씩 최근에 경제발전 인구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중요한 선진국들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후 관점에서만 순수하게 보면 기후에 도움이 되는데 대신에 지금
저 인공지능이 그 줄어드는 걸 상쇄해 버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인구가 늘어나는 쪽은 대부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쪽인데 이쪽은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도 기후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죠, 그죠? 예, 오히려 이제 선진국 국민들이 1인당 에너지 소비라든지 자원 소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인데 기껏 줄어들어서 기후의 우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보면 AI로 적어도 기후 관점에서는 상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구 수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회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 한 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후 걱정하시는 분들이 인구 문제를 걱정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인구의 양적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가 얼마나 자원들을 공평하게 나눠서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가 더 문제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됐는데 어쩌면 AI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AI도 지나치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AI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AI 알고리즘과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걸 대답해주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한 만큼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AI라면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쩌면 기후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냥 AI 너는 기후에 나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인식을 갖거나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마치 인구 사람이 늘어나는 거 무조건 지구에 나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질문인 것처럼 이제 원래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아까 앞에 있는 거나 비슷해서 자 근데 요 앞에서 제가 대략 전 세계의 전력의 1.5%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5%면 대략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고작 1.5% 가지고 뭐 기후에 부담을 준다고 AI가 기후에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항상 평균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질문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인터넷에 접근이 안 되는 인구가 한 수십억이 된다고 해요. 한 2, 30억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인구 비율 그럼 뭐 한 6, 70%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한국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이게 워낙에 지역에 몰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평균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들, 부담이 되는 나라들, 뭐 이제 이런 나라들을 봐야 되는데 그림 딱 보시면 저기 왼쪽에 미국에 점이 많이 찍혀 있죠. 특히 저 북부 버지니아 지역에 동그라미가 엄청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른바 세계 인터넷과 이 교차점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1993년 4년에 인터넷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인터넷망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워싱턴 위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도메인 서버라든지 처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라는 서버들을 몰려왔고 그 AT&T나 이런 이제 네트워크망들이 저기로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다 저기로 붙이려고 그런 거고 심지어는 저기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광 케이블도 저 근처로 붙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뭐 아마존, 구글, 뭐 메타 이런 쪽에 대형 데이터 센터는 다 저기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저런 모양이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북버지니아의 전력 전체 소비량의 20% 이상은 데이터 센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건데 그런 정도로 몰려 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게 4%. 근데 북버지니아로 가면은 그게 20%까지 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보면 의외로 더블린의 동그라미가 크지 않습니까? 저기 아일랜드의 수도가 더블린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아일랜드는 지금
아일랜드 국가의 20% 이상을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아일랜드 중에서도 수도인 더블린, 그 중에서도 저 서북부 지방은 거기서 소비되는 전체 전력 소비의 50%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문제가 생길 법하죠. 버지니아도 문제가 생길 법하고요. 그리고 저 아시아로 가면 중국은 아직은 뭐 대단치 않은데 저 밑에 싱가포르는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 작은 나라니까. 예. 그래서 저기는 이미 챗GPT가 나오기도 전인 2019년에 당분간 데이터 센터 못 짓는다라는 이제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데입니다. 이런 걸 딱 보면 이게 평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버지니아는 5기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데 5기가와트라고 하면 얼마냐? 여러분 원전 1기를 1기가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전 5개가 있어야 북버지니아에 몰려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 뭐 데이터 센터 있는 거는 있는 건데 그 동네에 주민들이 되게 전력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오른쪽 그림 보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짓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북버지니아가 완전히 데이터 센터, 세계의 데이터 센터의 중심과 교차로 같은 폼나는 그림들로 다가오지만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거죠. 전력 불안 정도도 심하고 저거를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버지니아 주는 그럼 우리 주에 가스발전이나 이런 거 추가로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요구들이 생기면 그러면 적어도 저 지역은 재 때문에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절로 바로 끌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곧바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저런 지역에 되게 고착된 특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는 망이 깔려 있고 전력이 들어와야 되고 물 공급이 돼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몰려야 되고, 그리고 한번 몰리면 그 옆에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서로들 인접해 있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게 문제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국도 153개 데이터 센터가 2023년 2년 전 데이터인데 중에 절반 이상은 한 60%가량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의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 그렇지 않아도 발전에 비해서 다 외부에서 송전망 통해서 서울로 끌고 오는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 공급까지 더 하자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정도가 대략 AI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와 그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 뭐 이런 이야기였고요. 물론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이라고 하는 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미리 전제를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만 했지만 AI는 훨씬 더 큰 범위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쓰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게 환경과 기후에 주는 충격도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는데 초점을 그렇게 맞추겠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소비 전력의 1.5% 정도밖에 안 쓰고 물론 2030년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세계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에 부담을 주게 되면 그거 데이터 센터 지원하기 위해서 곧바로 가스화력이나 석탄화력, 심지어는 원자력의 수명을 연장한다거나 이제 이런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늘리는 행위로 바로 이어지는 부담이 있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부담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기업들은 주로 AI를 쓰면 또는 이제 공공기관들은 AI를 쓰면 기후에 도움된다.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대세였어요. 오히려 기후에 부담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오늘 와서 저한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은 AI를 활용하면
기후 예측이라든지 재난 예측을 과거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러면 대비도 잘하고 뭐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교통 신호 시스템을 아주 최적으로 관리를 하면 기다리는 자동차도 없게 만들고 그러면 기다리면서 매연을 내뿜을 기회도 줄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건물이나 이런 거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면 난방을 되게 최적으로 안 쓰면 난방 꺼주고 쓰면 쓸 때만 가장 적절한 온도로 켜주고 그래서 우리들의 에너지와 가스와 난방 열 에너지를 줄여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잔뜩 하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까지 그래 왔는데 요즘 좀 변하고 있죠. 요즘 이 워낙 생성형 AI LLM 뜨고 나서 이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아까 보이신 것처럼 지역에 진짜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올해죠. 2025년 오면서 저한테 눈에 띄었던 보고서가 3개가 있는데 왼쪽부터 보면 왼쪽은 다보스 포럼 보고서입니다. 다보스가 주로 AI를 사용하면 기후 대응하는데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왔던 대표 주자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AI의 에너지 패러독스 그래서 이게 AI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뉘앙스가 팍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에너지 앤 AI라고 했는데 저거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최근에 에너지 문제와 AI가 이게 상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뭐 대대적으로 컨퍼런스도 열고 보고서도 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순전히 AI와 에너지라는 주제만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유명한 IMF 국제통화기금이 이 에너지의 굶주린 AI 뭐 이제 이런 투로 쓰고 있는데 딱 보시면 이제 AI 때문에 에너지가 좀 걱정된다. 불행한 거는 AI를 잘 지원하려면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될까 봐 걱정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AI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것 때문에 기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발전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이런 거는 살짝 섞어 있는 정도 조금 더 좋게 봐줄 수도 있는데 그게 혼재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로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 어쨌든 AI 산업이 폭증하면서 전 세계의 전력 수요량도 엄청나게 늘어났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 그러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최근에 이제 에너지 효율화도 계속 좋아지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제 제조업들을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웃소싱을 하면서 사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전력 소비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도 많이 줄어서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는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전력 소비가 독일보다 적었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가 독일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기는 줄고 우리는 계속 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워낙 큰 나라니까 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줄거나 아니면 비슷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력 소비를 끌어올리는 지금 21세기 와서 전력 소비를 갑자기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은 예상했듯이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는 AI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현상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유튜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대선인데 한국의 정치권 중에 저기 그림에 나오신 분은 제가 그대로 저기 유튜브 몇 번 돌려오면서 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우리가 AI를 빨리 확대해야 되고 AI를 위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지구는 조금 나중에 사랑하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익숙하죠. 나중에라는 게 이게 젠더 문제에서 되게 익숙해졌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AI를 위해서 지구는 나중에 사랑해라. 심지어는 요즘에 기운동이나 이 시민사회에서 에너지 문제에서 PC주의가 상당히 좀 문제다. 이것도 좀 익숙하죠. 이제 PC주의가 에너지 문제까지 인용되는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중요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 대선 후보 10대 공약을 봤더니 기후 공약은 없어. 그리고 AI 공약은 2번째, 2번째. 그 다음에 득표율 예상 득표율이 제일 높은 후보의 공약을 봤더니 AI 공약은 1번, 예. 기후 공약은 10번.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나오고 이 그림은 뭐 그냥 대략 보시면 되는데 최근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주로 AI가 주도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모델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력 소비가 쫙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AI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기존에 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전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가, 이제 이거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이런 거였어요. 구글 검색 한번 하잖아요. 예, 구글 검색 한번 해서 재생에너지가 5년 안에 얼마나 빨리 그럼 재생에너지 2030년 하고 이제 구글 엔터 치면 쭉 나오죠. 그렇게 한번 검색하는데 한 0.3W시 0.3W시면 30초짜리 이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얼마 안 되죠. 근데 똑같은 검색을 챗GPT에다가 해서 2030년경쯤 되면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비중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히 그거에 한 9배나 10배 정도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AI가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LLM이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소리고요. 웬만하면 그냥 구글 검색하세요. 그러니까 그죠? 예, 웬만하면 구글 검색하는데 심지어는 이거는 AI 안에서 차이입니다. 저거는 AI 전체가 옛날에 인터넷 검색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에너지를 많이 먹는데 이거는 이제 작은 규모의 랭귀지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리즈닝 모델은 추론 모델이라고 요즘에 흔히 사용되는 모델들 이건데 이 사이에 또 격차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텍스트 아니고 텍스트보다 이미지보다 동영상으로 가면 또 전기 사용이 팍팍팍 느는 거죠. 그래서 지브리 이미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예. 심지어는 이미 연구 자료들도 있는데 넷플릭스의 해상도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전력 사용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해상도 이제 1024-768 PC 기준으로 넘어가면 우리 육안으로는 해상도 차이를 잘 못 느껴 사실은. 근데도 기어코 이제 해상도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것도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꼭 또 공짜라고 또 여러 번 보고 구독료 정기 구독료라고 여러 번 보시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보다가 자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전력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쓴다. 이런 거죠. 경각심이 좀 드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는 전력 소비 세로축이 전력 소비 축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카본 에미션 축, 그러니까 탄소 배출 축인데 2021년 2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고만고만했잖아요. 2020년 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2022년 이후로 챗GPT 3.5 이상 나온 다음부터 그 인공지능마다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희 과거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이제 그나마 딥시크가 조금 적게 배출되는 조금 딥시크가 눈에 띄게 적게 배출되는 정도인데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한 153개 정도의 이게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AI 지원들을 제대로 하고 AI 육성 정책을 하려면 통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각에 데이터 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거기서 쓰는 전력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거부터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150개 정도가 된다 그러고 거기서 사용되는 전력이 대략 원전 2개 정도가 소모돼야 되는 그런 정도니까 작은 거 아닙니다. 물론 한국은 제조업 국가라서 전력 소비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그 비율로 보면 한 2% 정도 우리가 피크일 때 한 100기가와트 정도 용량으로 서포트를 하니까 2%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신청한 게 앞으로 5년 안에 600개에서 70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중에 안 하는 것도 있을 거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또 막 후보님들 모든 후보님들이 다 이제 세게 AI 지원을 맨 앞에다가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건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이 58.8%로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국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이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유치 반대 운동, 주민 운동들이 상당히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간단히 볼 일이 아닌 거죠. 예.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마치 24시간 가동되어야 한다는 24시간 딱 똑같이 가동돼야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학습시키는 거는 이제 특정 시간에 학습을 하는 거니까 다 아닌데, 하여튼 꾸준히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끄면 안 되니까 이제 가동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래 AI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원전 SMR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태양광하고 풍력은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제 이런 논리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논리가 AI입니다. 예. 제가 여의도의 정치권 분들하고 토론이나 이런 걸 해보면 한 1, 2년 사이에 웬만한 분들이 다 친원전적으로 아니면 친 SMR로 확 바뀌었는데, 그 논리는 이겁니다. 근데 기운동에서 이거 대응 잘못하면서 11차 전기본에 SMR도 들어가 있고 핵발전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의 설득 논리로 이게 작동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했는데, 문제는 진짜 그러냐? 이제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금 SMR 모듈 4개가 2035년까지, 2035년에 SMR은 가동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핵발전소 몇 개는 2033년은 말이 안 되고 이제 그 뒤에 그 핵발전 하기로 한 것들 다시 이제 가동하는 걸로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정도 얘기하면 AI를 위해서 원전 해야 되는구나, SMR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설득이 좀 되십니까? 이분들이 너무 착하시네.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기 보면은 그럼 재생에너지 내용이 나와서 좀 미리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하면은 네. 결국 우리가 전력 총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어디로만 바꾸는 과정일 텐데,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굉장히 지역도 작고 그리고 물 끌어오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사실은 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를 위한 전력을 위해서 추가로 발전원을 늘릴 거냐, 아니면 딴 데 있는 에너지를 줄이고 그거를 AI로 끌어올 거냐, 이제 이런 논지들도 가능하고, 아니면 조금 발전원을 늘리더라도 그거를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걸로 대체할 거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되게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죠. 문제는 앞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왜 늘어나죠? AI 말고도. 여러분들 내연기관 자동차 다 버리고 다 버스 탈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는 전기차로 바꿔야 돼. 그러면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바꾸면 안 되고 일부를 전기차로 바꾸면서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화석연료 많이 쓰시잖아요. 못 쓰죠? 가스 난방 하시고 요리 인덕션으로 다 하시지 않잖아요. 다 알아요. 그 인덕션 아니고 가스레인지 쓰고 가스 난방 하잖아요. 그게 한국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탈탄소화 하려면 집안에서 완전히 가스를 중단하고, 난방은 히트펌프로, 그리고 여러분들 요리는 인덕션으로 해서 다 전기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기후를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몰두해 있는데, 그 앞에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모든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가스 열 에너지들, 뭐 가스 에너지라든지 석탄 에너지 물론이고 뭐 원자력으로 쓰는 에너지들 이런 것들 전부 뭐로 바꿔야 돼요? 전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고 전기 에너지는 다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총량을 늘리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구속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켜야 될 꼭 중요한 전제인데 그러자면 가스 난방하던 거 히트 펌프로 바꿔야 되고 내연기관 자동차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기 소비는 대신에 다른 화석연료 사용들이 줄어들죠. 근데 거기에 AI가 하나 더 붙여지면서 애당초 예상했던 전력 소비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생각보다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눈치 보다가 약간 눈치 보고 있었는데 네.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제 옆에 분이 저한테 저게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SMR이 뭔가요? 아, 제가 예. 강의 한 다 봤는데 없어가지고 예. 예. 그게 스몰 모듈라 리액터.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소형 모듈 원자로. 그죠? 예. 우리는 그냥 핵발전 또는 원자력 발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형 플랜트로 지어지는 거고 통상은 1기가 이상의 용량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의 핵잠수함이나 이런 데 쓰는 것들을 응용해서 되게 모듈화 시켜서 패키지로 모듈화 시켜서 만든 소형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만들면 통상은 한 5분의 1 정도 용량, 한 200메가와트 뭐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가 막 미래 기술이라고 그쪽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지만 상용화된 케이스는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 있을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30년에 첫 모듈이 상용 모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가는 건 없는 거죠. 0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 후 2035년 정도에 우리가 하나 4개 그러니까 한 뭐 600, 700메가 이렇게가 이제 완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AI가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가 원전이나 SMR 같은 소형 모듈 원자료가 있어야만 AI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 중에 의외로 석탄 발전으로 지원되는 게 한 30%. 주로는 중국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60%가 넘는 그 비중으로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은 원전이 아니고 풍력, 태양광, 수력까지 합쳐서 재생에너지가 약 27%, 천연가스가 그 다음이고 원전으로 지원되는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매년 새로 만들어지는 발전소의 80% 이상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이제 국제에너지기구가 그래도 이제 가장 권위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새로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이 서포트해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이제 말씀 이제 나오시는데 저기 왼쪽은 각 발전원별로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에너지원이 뭐가 될 거냐라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화석 연료가 꽤 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적어도 데이터 센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데이터 센터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저건 좀 낙관적인 기대일지 모르겠는데 2030년 이후에는 주로 재생에너지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더라도 온실가스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 그림만 봐서는 적어도 앞으로 5년까지는 낙관적으로 봐도 AI를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는 기후에 부담을 준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은 뭐 해 안 뜨고 바람 안 불면 꺼지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어떻게 킬 거냐? 방법이 있냐? 이제 그게 원전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인데 방법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한다? 재생에너지에 배터리를 붙이는 거죠. 예. 우리는 배터리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생각하는데 최근의 그 전망은 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보다 재생에너지가 태양이 많이 뜰 때 그거를 저장해 두기 위한 용도의 개통에 물린 대형 배터리 시스템 BESS라고 하는 그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들을 하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오른쪽에 그래프가 파란 게 밑에 조금씩 있다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2023년까지 누적으로 다 합쳐서 전력 개통에 물렸던 배터리가 한 80기가 되는데 작년에 한 해만 거의 70기가 늘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람 불 때, 태양 뜰 때 있는 걸 저축했다가 바람 안 불 때, 태양 안 뜰 때 쓰려고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의 배터리하고 페어를 이루어서 짝을 이룬 시스템이 제공되면 데이터 센터도 지원된다 이거고 오히려 이게 더 안정적인 해법이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가장 큰 난점이 배터리가 비쌌다는 건데 저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가격은 현재 한 10분의 1 수준으로 10년 동안 떨어졌고 앞으로 5년 동안에도 한 5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거의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될 것 같죠? 예,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원전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터 센터에 원전을 써야겠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신문을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디서 들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그 원전 사고가 있었던 스리마일 섬에 있는 원전을 재가동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게 기사가 떴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예,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주로는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데가 향후에 데이터 센터를 크게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전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을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은 또 되게 그런 큰 회사들 빅테크 폼나는 회사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뭐 어쩐데더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감히 거스를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진짜로 대화를 해보면 아니 구글이 뭐 또는 메타가 그다음에 뭐 아마존이 그 SMR에 투자하고 그거 데이터 센터 끌어 쓴다는 거 하는데 뭐 그러면 안정적이고 그게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 왼쪽 그림을 보면 여기 거의 미국 국기죠, 그죠? 예, 미국 이 블록들이 여러 개 쌓여 있는데 거의 미국 국기인데 저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SMR이나 원전을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지을 계획이 있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보시면 거의 90%는 저기 한국도 하나 있을 거래요. 일본, 한국 있고 거의 미국이 빅테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빅테크들도 지금 2025년 현재는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에 포진한 데이터 센터들은 풍력이나 거의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모르니까 저 원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제대로 질문을 해보면 원전은 순서가 맨 마지막이고 가름장이면 자기들도 재생에너지로 한다. 근데 그거 안 되면 가스로 한다. 그리고 SMR도 백업으로 옵션을 남겨둔다.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 다 없애고 SMR도 지우지는 않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SMR이 대안인 것처럼. 네, 얘기하시죠. 네,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앞에 재생에너지를 싹 빼고 원전 SMR로 자꾸 유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건가요? 예, 저도 이제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곳보다 너무 심하게 재생에너지냐 핵발전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돼 버렸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매우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워낙 갈라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서로 따져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되게 진지하게 수기하고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보다 어느 쪽의 정당이면 무조건 SMR 또는 원전 이렇게 가고, 어느 쪽의 정당이면 그냥 재생에너지. 근데 실제로 또 재생에너지를 또 그렇게 또 많이 투자도 하지도 않아. 예.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으면서도 원전에 대해서, 핵발전에 대해서 친화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누구? 국제에너지기구 IEA.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EA는 70년대 OECD가 선진국들이 그때 석유 파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조직이라서 원래는 원전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친화적이었죠. 근데 요즘 이제 대세가 바뀌니까 갈아타고 화석연료 버리고 재생에너지를 옹호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배제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유엔에서 10여 년 전에 조직했던 이레나라고 하는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는 원전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로만 대안을 고려하죠. 근데 그 IEA 국제 에너지 기구조차도 이후에 1.5도에 진입하려면 거기도 보면은 원전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이겁니다. 근데 원전만 딱 놓고 보면 옛날보다 원전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원전의 르네상스가 왔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옆에 뭐라고 또 그 뒤에 가면 얘기하냐면, 근데 재생에너지는 투자 규모로는 원전의 10배, 그리고 전력 용량 사이즈로는 원전의 5배 이상이 재생에너지가 될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얘는 원전을 이쁘게 보는 국제 조직도 원전을 향후에 발전원에서 주연으로 보지는 않는구나. 이제 잘 보는 쪽도 약간 한 2급, 3급의 조연 정도 또는 엑스트라 정도로 보는구나. 잘 보는 쪽도, 우호적으로 보는 쪽도. 이렇게 보면 얘기가 좀 쉬워지는데, 이제 그거를 이거 아니면 이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AI나 이런 것들 지원도 원전으로 할래? 핵발전으로 할래?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할래?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은 그걸 이론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실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요새 AI 여러분들 쓰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버전이 3개 나와. 그죠?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이거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또 새 버전이 나왔대. 라마 새 버전 나왔대. 챗GPT 4 썼더니 거기에 또 뭐가 붙어가지고 4.5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6개월도 아니고 2달 3달 만에 나오는데 그럴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가 얼마나 빨리 변할까? 그게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커질까? 이거를 잘 보면 5년 정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현재 AI 세계적인 경쟁이 붙으니까 우리도 막 빨리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돼 이러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짓고 못 짓고에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바뀌는 그 시점도 한 3년 정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5년이 넘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예. 그때쯤 되면 AI가 거품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품 있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30년까지 전망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 그죠? 예. 세계하고 미국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35년까지잖아요. 이 30년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35년은 뭐 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뭐 이건 전력 소모량 차이가 저렇게 크게 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AI처럼 지금 AI 전망처럼 저렇게 불확실하고 변수가 많은 쪽은 3년, 5년 전망 정도를 대충 러프하게 그것도 불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추세인데 저 2030년까지는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단 한 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 저 때까지 지어질 수 있는 건 지금 시작해도 당장 시작해도 그죠? 우리도 지금 계획상에 있는 건 35년이나 돼야 겨우 첫 SMR이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AI 막 복잡한 논쟁들 AI 빨리 지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 빨리 늘려야 되는데 전기 없대. 그러니까 핵발전으로 해야 돼. 그런 얘기는 현실로 돌아가면 사실 무의미한 논쟁이 돼버리는 거죠. 1, 2년 안에 저거를 커버해주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기는 재생에너지하고 뭐 특히 이제 태양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후보로 가능하다면 가스발전입니다. 사실은 두 개가 아니면은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원전이 확 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가 돼야만 하는 게 아닌가. 이 대목에서 결론은 지금 AI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얘기했고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 전력을 뭐로 조달할 거냐? 한국은 희한하게 핵발전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 판에 등판을 해서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3대 강국. 그것도 웃겨. 미국하고 중국 말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할 수 있다고 진짜?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웃기는데 뭐 그렇다고 쳐도 그걸 그렇게 3대 강국이 되려면 데이터 센터를 각 3년 안에 엄청나게 지어야 되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력이 핵발전이다, SMR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재생에너지로 한다.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터리 시스템하고 같이 붙여서 하면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림들이 합리적이죠, 그죠? 설득이 되십니까? 너무 쉽게 설득이 되는데 이거.